트럼프 대통령이 젠슨왕과 함께 평양에서 평양냉면 먹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최근 전 세계의 시선이 중국의 베이징으로 몰렸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9년 만에 정상회담을 한 거지요. 자, 이게 베이징에서 열린 이 미중 정상회담.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놀랐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네, 그리고 애플의 팀 쿡 등등 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가죠. 예, 베이징에 모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트럼프의 남자들이 총 출동한 거죠. 맞습니다. 아니 또 한국에서 또 젠슨왕이 또 이재용 회장님하고 네. 또 치킨 회동을 좀 가지 그럼요. 않았습니까? 난리였죠. 예, 그것 때문에 좀 난리 났었는데 이번에는 또 베이징에서 또 길거리에서 또 짜장면을 먹으면서 시민들과 그래? 같이 함께했던 게 좀 인상적이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 미국의 거물급 이제 경제인들, 기업인들까지 총 출동했던 미중 정상회담인데요. 그래서 세계 경제와 군사력 1, 2위를 이제 휘두를 수 있는 두 나라의 정상들이 만났다. 그래서 뭐 세계 단판이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부터 뭐 반도체 경쟁이라든지 대만 사태까지 정말 이제 굵직한 사안들이 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 패권이 이제 향방이 바뀐다라고 해서 정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모아졌었죠.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성조기하고 그 어성어기 같이. 뒤에도 뭐 오랜만에 보는 그 사회주의적 그러네요. 환영 행사죠. 스트롱맨. 그러네. 두 스트롱맨의 만남. 세계 스트롱맨. 손을 저렇게 톡톡 치는 게 트럼프 특유의 어떤 맞아요. 제스처잖아요. 네. 항상 그러더라고. 이거 북한 같다. 我们的会面现在可以说是举世瞩目。中美两国能不能跨越所谓的修昔底德陷阱，开创大国关系的新范式？ We did discuss Iran. We don't want them to have a nuclear weapon. We want the straits open. 이곳이 좀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이만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How are your talks, sir? It's great. Did you talk about Taiwan? Great place. Incredible. China's beautiful. 일단 동문서답인데.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만. 그 누구도 돌아다니지 못한 게. From other countries,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Does he bring them? 뭔가 보는데 좀 조마조마. 뭔가 숨 막히는 게 우리 대통령도 아닌데 평소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딱 그거죠. 이제 뭐 거침없다. 골발 행동, 돌발 발언, 또 이 악수 땡겨서 하고. 근데 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좀 부드러웠다. 좀
평소와는 달랐어요. 왜 그런 겁니까? 좀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괌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9년 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또. 확실하게 가장 크게 느낀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굉장히 세월의 흐름이 얼굴에 표현이 돼 있다. 일기 때 훨씬 되게 젊었다는 게 비교가 됐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는 사실 행동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자의적인 이런 행동인데 방금 우리 화면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절제된 행동을 하고 손도 공손히 앞으로 모이고 그런 거 봐서는 굉장히 거래형 대통령이잖아요. 거래형 대통령. 그러니까 확실하게 시진핑한테 뭔가 좀 도움받을 일이 있다라는 느낌을 하는 행동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중국어로 천리之行始于天下. 그 말이 뭐냐면 천리길은 발밑으로 시작된다. 많이 느꼈고 네. 그래서 두 나라의 새로운 신형 관계는 이제 시작한 것이 화면에서 보여지지 않았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90년대부터 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미중 정상회담 여러 번 봤는데 이번이 미국 대통령이 가장 긴장하고 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생각합니다. 평소에 못 보던 모습은 맞죠? 네네. 너무 그 자기 칭찬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동안에 X에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잖아요. 어떤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분명히 먼저 올렸을 텐데 안 하고 조심조심 했다는 것이 X가 안 되는 굉장히 거지. 그렇죠. 아마 인터넷 만리장성 때문에 차단됐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뚜뚜뚜뚜 올라와야 되는 것도 맞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은 중국에게 얻어맞을 텐데 네. 맞는 거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모색한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원의원 할 때 중국 내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강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 입국 금지 대상자예요. 근데 와야 되니까 루비오 중국 한자 표기에서 변경했죠. 발음은 같은데 다른 한자를 넣어서 왜 예전에 우리 토플 점수 잘 안 나오면은 영어 스펠링 철자 바꿔가지고 남희석인데 희로 썼구나. HI로 쓸 수도 있고 HE로 쓸 수도 있고 그럼 여러 번 봐서 좋은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약간 다르게 해서 예, 예. 금지해서 살짝. 그래서 루비오 장관도 이제 중국에 와서 정상회담에 배석할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좀 겸손한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 트럼프가 굉장히 또 금주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와인을 입만 댈 줄 알았더니 좀 마신 것 같거든요. 졌어. 살짝 들어갔어. 네, 들어간 거.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산 와인이에요. 그 요즘 그 와인이 중국산이 괜찮대요. 그래서 거기 건배주에 입을 좀 댄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술을 안 마셨거든요. 뭘 마셨냐면 콜라 아니면 포도 주스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있는데 형이 42의 나이에 음주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의 죽음을 보고 그냥 평생 철칙으로 삼은 겁니다. 금주. 그런데 이번에 그 금주 원칙이 이제 무너진 겁니다. 또 자리에 앉아서는 제대로 마시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번 회담에서 나름대로는 그 시진핑 주석에게 그 나름대로는 최선의 그 상당한 그 예우를 좀 갖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실 이 술 한 모금에도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진짜 좀 놀랍긴 한데요. 이번 정상회담 북한의 또 김정은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의 최대의 우방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한테 무상 원조를 주는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라든가 그리고 2천만 달러분에 해당한 비료 그리고 10만 톤의 식량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원유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원유를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이 원유를 들여오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 소련 시기에 들어오던 그 원유를 가공하던 공장이 저게 함경북도 웅기 쪽에 있거든요. 아, 정유 공장이 있어요. 예, 있었습니다. 이게 승리화학공장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건 뭐 가동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폐쇄됐거든요. 다른 하나가 이제 봉화화학공장이라고 중국으로부터 받는 원유를 종재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아, 이게 있구나. 평안북도 피현군 백마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오는 게 북한으로 들어오는 조중 우호 송유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의주 바로
위에 태평만 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예, 파이프 잠그면은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죠. 예, 여기서 50만 톤의 원유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원유를 확보하려고 해도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용량을 받는다 하게 되면 자기들도 또 용량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졸실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마 중국이 좀 승기를 잡아가지고 이 회담을 좀 좋게 끝내기 바랬을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참가하지도 않는 그곳에 미중 정상이 모여 앉아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다시 말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이제 자기네 이해관계에 맞게끔 조리를 한다. 이거는 참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이제 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마치 하늘에서 두 마리 영이 붙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강대국들입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 그 영이 이렇게 쫙 붙는 것 같은데 막 먹구름도 같이 멀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저는 뭐 이렇게 몰며쳐서 보지만 하늘의 싸움을 보는 것처럼 시청자 입장이지만 긴장해서 봤어요. 약간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네, 기가 막 있더라고요 두 사람 다. 북한 김정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에어포스 원 비행기가 이 딱 9년 만에 방중을 했죠. 자, 그런데 환영식 역대급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지금까지 미국, 특히 이제 이전 정부까지의 미국 정상들은 중국을 대등한 위치의 라이벌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외교 전략일 수도 있고 실제 중국의 위세가 미국에 못 미치기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상회담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대등한 세계 G2 간의 사실은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 안에 피 튀기는 어떤 검을 숨겨놓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잖아요. 일단 마중 나간 사람이 누군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부주석 한정이라는 부주석인데 나이가 70대예요. 국가에 굉장한 원로를 내보내서 예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고요. 군악대, 의장대, 청년들이 이제 깃발 흔드는 것, 최고급 패키지가 같이 의전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한정이라는 인물은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권이 없는 72세대는 분을 내보낸 게 사실은 별로 대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동의하지 않고요. 그 전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자리가 중국에서 최고 권위 자리잖아요. 근데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지금 국가 부주석으로 있는데 지금 부주석이요? 예, 근데 그 내보낸 거는 지금 정치국 사무위원들보다 선배예요. 그러니까 급이 실제는 중국에서는 장유유서라고 전임자가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일기 때는 그 외교 최고 수석 위원이 양지충 그 사람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국가 부속을 내보낸 거는 굉장히 예우를 해주신 거고 중국이 그 비행기에서 마중하는 그 모습에서 보여준 건 이런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를 패권 국가 대통령으로서 확실하게 예우해 줄게. 대신에 너도 나를 존중해줘. 그래서 그런 거를 최고로 지금 비행장부터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중국에 솔직히 시진핑 말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그 외교 왕이 외교. 왕이라는 분이 제일 유명한 사람. 왕위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왕이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정도가 외교 아니고. 우정에서도 예. 국가 주석이다 하게 되면 예. 그보다 한 등급 아래인 그러니까 2인자라고 했던 부주석 이게 원래 책이거든요. 예, 우존의 기본 행정에서. 원칙입니다. 북한으로 치면 누구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나가죠. 김용남 상임위원장.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고 맞습니다. 대통령에 나면 부통령이 나가는 게 그 국가 수반을 대우해주는 최대의 예우입니다. 중요 인물이 나갔다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 사실 유명한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굳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원으로 데려갔거든요. 천단공원이 그 보면 동그란 건물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천원 지방이라고 해서 천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해서 동그란 건물은 황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동그란 건물은 황제의 국가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한제국 선포한 다음에 그 조선 호텔 앞에 있는 환구단이 만들어졌지. 만약 그 전에 만들어졌죠 죽어요. 거기 알아요. 조선 저 시내에 있는 거. 네. 소공동. 소공동에 있는 거. 그게 그거야. 그거예요. 그리고 저기 지금 그 두 명의 지도자가 들어간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저기는
황제만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렇죠. 곳이거든요. 한 명만. 황제만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 들어가죠? 죽어요. 시진핑은 시황제라고 부르잖아요. 네. 트럼프도 데려가 들어갔다는 건 너도 똑같이 황제다. 황제를 인정해준 거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직접 나와서 인민대당 그 총사 맞은편에 나와가지고 직접 환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용접을 하고 열병식도 사열하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텐탄공원까지 같이 갔단 말이죠. 무슨 가이드 역할을 좀 자초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시진핑이 뭐 푸틴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김정은이 왔을 때 뭐 이렇게 일일이 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챙기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산적해 있는 그런 현행들,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미국과의 그 관계 문제도 있고 처리해야 될 문제들도 산적해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아마 최대의 예우를 해주지 않았겠는가. 그 왕 막 이런 거 대우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왕 좋아하지 않습니까? 왕놀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라 금관을 줬잖아요. 맞아요. 미국에서는 와 그렇지 않아도 왕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왜 이렇게 금관을 줘가지고 우리 고생시키냐고 뉴스에 나왔죠.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영국도 여기에 착안을 해서 영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이란 전쟁에서 영국이 미국 지원을 거절했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화가 났는데 그걸 달래기 위해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왕실 찰스 3세 국빈 방문한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상하원 합동 연설도 하게 했고 백악관에서 만찬도 했고 그때 찰스 3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역사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슬쩍 트럼프 대통령 당신 어머니도 스코틀랜드에서 왔지 않냐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한 번도 아니고 45대 47대 대통령이 됐다는 것, 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나와 만난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냐 슬쩍 던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해서 찰스 3세 국빈 방문 끝나고 나서 스코틀랜드 위스키에 대한 관세는 면제해줬죠. 아니 그 술은 주세가 굉장히 비싼데. 아니 그러니까 큰 선물을 준 거죠. 기분이 좋으니까. 트럼프 특유의 그 유치함이 잘 아니 기분 좋아서. 섬세한 배려 아니에요? 그 천단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한자로 천단이잖아요. 거기가 보니까 그 자금성의 4배 규모라는 거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그렇고 고대로부터 뭐냐면은 황제가 하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와 하늘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잡것들하고는 딱 구별되는. 바로 그 공간에 아까 윤아 씨가 2마리 용 얘기했잖아요. 황제가 둘이 딱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중국이 노리는 거는 이제 전 세계에 용이 2마리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너고 또 하나는 나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에 자금성인가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9년 전에? 네, 맞아요. 9년 전에는 자금성에는 황제가 사는 곳이고 여기는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거잖아요. 하늘과 만나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개인의 힘으로 다 된다고 하면은 제사를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제사를 올리는 건 돌아가신 분들이나 우리 손자가 내가 하는 일을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어떤 우주의 질서 이런 거를 좀 순리 이런 거를 좀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를 텐탄에 모시고 간 거는 제 생각에는 중국적 동양 철학에서 봤을 때는 세상 돌아가는 질서라는 게 있다. 네가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어 아까 과세를 주고 싶으면 주고 없애고 싶으면 할 수 없애고 없다. 이런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순리를 따라야 되고 우주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왔다라는 거에 대해 너는 존경은 해줘야 된다. 나도 너를 충분히 존경해줄게. 그런 게 좀 더 고급 외교가 컸던 것 같아요. 다르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죠. 네. 근데 600년이라는 연도를 그 강조하잖아요. 250년의 맞아요. 역사를 가진 대통령한테 여기 600년 됐습니다 라고 맞아요. 이야기하는 건 우린 옛날부터 강국이었어. 그렇죠. 그걸 4,000년 역사인데 중국. 그런 것도 주장하는 것 있죠. 같고 맞아요. 또 하나는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성이 아니라 이 말하자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트럼프를 데리고 들어간 건 이게 중국식 세계관 안으로 미국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다. 이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에서 이제 중국식 세계관으로의 어떤 전환 같은 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하나 할 수 있겠다. 찰스 3세도 그 점을 강조한 것이
올해가 미국 독립 25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대사관 독립기념일 행사도 더 크게 한다고 이런 소문이 났는데 근데 찰스 3세가 그 점을 축하하면서도 우리 영국에서는 얼마 전에 라는 표현을 쓴다. 25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해서 참 사람들이 웃었죠.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옛날부터 잘 살던 집안 사람들이 약간 졸부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약간 트럼프를 좀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만 또 전문가분들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이게 단지 웃고 침묵을 다지고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예상 시간이 60분이었는데요. 2배를 훌쩍 넘겨서 135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제 두 정상은 이란 전쟁, 대만 문제, 또 민감한 사안을 두고 무력 충돌을 예견하는 또 거친 발언도 오갔어요. 정말 살벌한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앞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우리가 건너뛸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까딱 잘못하면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키디데스가 그리스 역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썼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단연코 세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세계사에서 중요한 전쟁 하나를 꼽으라라고 하면 기원전 431년에 그리스에서 발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전쟁이냐면 이제 아테네와 이제 스파르타가 싸운 전쟁인데 그러니까 원래 스파르타는 전통의 군사 강국이었어요. 육군. 근데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을 해요. 이거를 아테네가 거의 단독으로 페르시아를 막아내요. 막아낸 장소가 어디냐? 어떤 평야였어요. 여기서 기적적으로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치고 한 병사가 우리가 아테네가 이겼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40여 킬로를 뛰어가가지고 그리스가 이겼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죽었다고 해요. 이걸 기념해서 만든 것이 마라톤이고 그 평야가 마라톤 평야예요. 그렇구나. 마라톤. 이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 연합군이 이기면서 아테네가 갑자기 넘버 2가 됐네. 네. 스파르타는 이 자식이 뭐 많이 컸네? 가 되는 거고 아테네는 언제까지 네가 넘버원인 줄 아냐? 라고 하면서 1위와 2위가 빵 붙어버린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이게요. 1위가 있고 2위가 치고 올라갈 때 1위가 불안해하고 2위는 나도 한번 1위 해볼까? 하면서 충돌한다. 역대 모든 전쟁들은 1위와 2위의 싸움이다. 이거를 지금 시진핑이 언급한 거예요. 이게 함정인 이유가 있어요. 함정. 왜냐하면 투키디데스는 사실 이 아테네의 장군이었어요. 그냥 역사가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 그때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까를 투키디데스가 고민하다가 썼던 전쟁의 원인이 이 두려움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특별히 더 호전적인 민족이어서 전쟁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스파르타, 기존의 패권국이 더 약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던 것도 아니다. 기존의 패권국이 제2인자가 치고 올라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신흥국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래서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두려움에서 시작된 모든 방어 조치와 동맹 조치 같은 것들이 서로에게 오해를 야기하고 그 오해와 긴장이 고조되다 보니 누구도 원치 않았는데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이거를 시진핑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中美两国能不能跨越所谓的修昔底德陷阱，开创大国关系的新范式？中美之间的共同利益大于分歧，应当做伙伴而不是对手，走出一条新时代大国正确相处之道。 투키디데스의 그 함정 이야기를 또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투키디데스를 이야기를 함정 얘기를 한 게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나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미중 간에는 G2로서의 국제 질서를 인태 지역에서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두 국가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이 투키디데스의 논리를 함정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조는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면 이번엔 뭐라고 발언을 바꾸냐면 건설적인 전략적인 안정관계로 미중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나가겠다 하면서 또다시 투키디데스를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에 미중 간의 그 G2 때의 그런 신형 대국 관계의 개념을 다시 지금 이란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중국이 두 개의 전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은 네.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합작하면 윈윈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작은 방에 두 코끼리가 서로 안 싸우려고 몸을 피하다가 엉덩이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 벌러덩 넘어지면 그 밑에 아무 관계없는 동물들이 죽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깔려가지고. 그래서 둘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투키디에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 서로 좀 이걸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같이 끌고 나가는 게 우리 인류의 미래에 아주 중요하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그냥 표정없이 덤덤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무시무시한 발언들이 나왔어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시진핑 주석이 돌직구를 던진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의 어떤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서 이 대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라는 직접적인 코멘트는 있어 왔어요. 외교부 통해서 뭐 이런 거지.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 정상관의 자리에서 그것도 면제내다 대고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갔던 적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을 끝나고 에어포스 원에 타고 돌아오는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밝혔어요. 시진핑이 나한테 뭐 물어봤는지 알아? 기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궁금하잖아요. 뭐 물어봤습니까? 시진핑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대. 우리가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나서서 방어할 거냐고. 나한테 직접 물어보던데? Would the US defend Taiwan if it came to it? I don't want to say. That question was asked to me today by President Xi. I said, I don't talk about that. He asked you today.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냐. 실제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아닐 경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닐 경우 양국이 충돌하거나 갈등으로 번져서 관계 전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역대급 중국 정상의 입에서 나왔던 대만 문제 중에 가장 본격적이고 저돌적이고 수위가 높은 발언입니다. 혹시 라고 떠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만을 병합할 텐데 통합할 텐데 미국이 나서면 그 상황 재미없어질 거야. 독도 문제 얘기하는 정도로. 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게 시 주석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일종의 중국 대내적인 어떤 다급함 때문이에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중국보단 좋아요. 지금 대내 경제가 사회주의 성장에 부딪힌 한계에 부딪힌 지가 한참 됐어요. 이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중국의 기성세대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이 체제 안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다.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있다라는 기대감과 이 발전의 속도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부동산 침체 문제, 청년 실업 문제, GDP 문제, 제조업의 한계, 다양한 이 중국 내부의 문제, 경제 문제 사실은 굉장히 발목이 잡혀 있어서 시진핑이 과연 롱런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중국 전문가들이 많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화살과 그 시각을 대만 문제로 이제 돌리고 싶었는데 유일한 걸림돌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라고 시 주석이 느끼는 거죠. 이 대만 문제는 정말 금기처럼 얘기를 안 했네요. 직접은 그동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시진핑이 대만을 칠 거다. 근데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전자병법에 상병 파모라는 말이 있는데 상병 발모라는 게 뭐냐면 최상의 전략은 적의 꾀를 무너뜨린 거다. 그러니까 최상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그다음에 제일 나쁜 수는 뭐예요? 치샤 파궁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공략하는 거다. 그게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겁니다. 최하수. 군사에서는 저런 게 최하수 전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략은 솔직히 뭐냐면 성을 치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대만보다 훨씬 잘 살면 얘네들은 알아서 중국에 편입되겠다 할 거다. 그런 나를 위해서 중국은 대만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중국의 대만 전략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자꾸 독립을 떠들고 하는 거는 미국이 뒤에서 무기를 팔아주고 외교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꾸 1972년 생각이 나게 만들었어요. 1972년은 왜요? 1972년이 변곡점이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대탕 핑퐁 외교. 핑퐁 외교. 닉슨이 닉슨 방중. 방중을 해가지고 국교 정상화를 시작했죠. 그때 미중 정상이 차를 마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 같은 장소예요. 중난하이. 중난하이 장미가 예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본 장미 중에 가장 아름답다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그 장미 꽃씨를 백악관에 꼭 보내겠다. Nice place. Nice place. These are the most beautiful roses. 我也说了，是把我们的乐器啊，种子好好安排一下。 그래서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거는 장미꽃이다. 이런 얘기도 확실히 받아온 자꾸 장면을 모으다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몰아붙이는 무시무시한 그 주제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닉슨 대통령과 똑같이 대접을 해준다는 건 뭐냐면 닉슨은 했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아, 이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국교 정상화 한다고 하고 대만을 유엔에서 퇴출했잖아요. 반교하고. 맞아. 당신은 왜 못하냐? 닉슨같이 해라. 닉슨같이 대접해주면서 72년도 같이 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야, 이거 묘하다. 역시 대만 문제가 뜨거운 감자 중에 최고 위 상단에 있네요. 자, 이런 돌직구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두 정상의 신경전 보시죠. How were your talks, sir? Great. Did you talk about Taiwan? Great place. Incredible. China's beautiful. China's beautiful. 일단 뭔가 던지긴 저기 또 밝거나 자신만만은 아니에요. 네. Did you talk about Taiwan, Mr. President? 대만 문제 논의했습니까? 돌직구 질문. 불편한 질문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냐. 그 정상회담 당시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뭐 대만 문제 논의했느냐라고 했을 때 엉뚱한 대답을 했잖아요. China's beautiful.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 직후에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관해서 양측이 나눈 대화를 좀 일부 공개했는데 그 뭐냐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 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에 무기를 팔 수도 있고 또한 안 팔 수도 있다. 그건 너희들한테 달렸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카드가 뭐였냐면 대만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또 그 현상 유지하면서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정도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팔까 안 팔까. 그러니까 이 정도 카드를 내가 내놨거든. 그러면은 넌 뭘 줄래? 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별 대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미국에서 우리 뭐 대만을 침공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대답을 안 해버렸다. 라고 하는 건 그런 카드를 갖다 칩을 내 던졌는데 중국 측에서 안 받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우방국 입장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타이완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정말로 협상 테이블 안에 칩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고. 대만의 케이스는 대만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대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사실은 그 다음 순번으로서의 우리들의 차례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나라 같은 경우. 당장 나오는 것이 1979년 대만 관계법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돼 있고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는 6개 보장 중에 하나로 약속을 해왔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진 않는가라는 이런 것이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고 모두 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까지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고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데 그쳤는데 이제는 미국 대통령 앞에서 대만 문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치는 게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충돌한다. 와, 여기 무기 수출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데? 그러니까 하더라도 중국의 압박 때문에 그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폭 감축을 하거나 연기를 하고 나면 벌써 중국 측 입장에서는 아하, 몰아붙이니까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자녀 임기 때도 같은 카드로 계속 몰아붙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 계속 미국 대통령에게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에는 중국과 협의해야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첫 걸음이 되겠죠. 아니, 액수도 굉장히 크게 얘기했었잖아요. 뭐 140억 달러. 무기를 수출하기로 의회가 승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5개월인가 사인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하나가 막히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입장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까지는 승인을 했으니까 이거는 집행을 하겠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중국이 이해할 정도로 줄이겠다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대만은 지금이야 어떻게 괜찮지만 앞으로는 점점 대만 방어 능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따라서 대만 정부에서는 이거를 법률로 정하자, 재확인하자 이런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죠. 사실 2027년까지 뭐 대만을 통일시킨다는 그런 말이 시진핑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때릴지는 어떻게 정세가 변할지 누구도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군사적 충돌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대만 쪽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공기가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주로 이제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그 기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민간에서의 분위기는 사실은 중국을 형님으로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 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따거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부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이제 그 미국에서 들어가는 무기 정도만 어느 정도만 스톱을 시키면 이건 뭐 시간의 문제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고 홍콩처럼 그냥 슬그머니. 그럼 이번에 이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의제화가 됐다라는 게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좀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의 문제가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통일의 문제 또 202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주요 타겟 중에 하나이면서 결국엔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이 이 문제를 자기 걸로 끌어간다라고 한다는 건 국제사회 두 가지를 의미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충분히 다 따라잡고 거기에 관련돼서 미중 간의 군사적으로는 거의 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시사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엔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이 이렇게 단호하게 미국 대통령 면전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중국의 일도련선과 관련돼서 영향력 부분을 확고히 지킨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결국엔 일도련선 안에 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그다음에 일본, 필리핀이 사실상의 이 문제와 관련돼서 대만이 그렇게 중국이 통일로 해서 들어가는 데서 건드리지 말아라고 했을 때 나머지 세 국가는 결국엔 대만 문제와 인태 지역에서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퀘스천을 던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혹시 우리를 떠보는 건가 싶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 선생님? 현재 요 시점에서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교집합이 뭘까, 서로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트럼프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체면 있게 철수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국제 문제로 높이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체면 있게 나오고 싶은데 유럽이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고 중국 또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중국 경제는 엄청 중요하니까 공동의 분모거든요. 이거는 자기 돌아갈 때 에어포스 1에서 사실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든가 무기를 판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는 대만한테 주는 메시지 그런 거죠.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 괜히 나한테 부스럼기 만들지 마. 이런 것도 있고 시진핑한테 봤지? 내가 이런 걸 지금 너 입장을 좀 지켜들어줬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행동에서 많이 보입니다. 이번에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합의문이 없다 보니까 서로 양쪽이 각자 발표를 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 구조의 변화에 더 방점을 뒀어요. 그래서 보면은 건설적인 전략적인 미중 간의 안정관계를 3년 이상 유지를 시켜야 된다.
라는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합의한 이 기조를 트럼프 행정부 하에까지 계속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금 중국이 이야기한 거를 그 이후에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데 미국은 이 부분을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건설적, 전략적 미중 간의 안정관계를 그냥 전략적 안정이 중요하다. 우리 지금 현재 같은 상황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좀 복잡하게 들리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대만은 지금 자기 운명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이런 거래 싸움에 새우같이 끼어가지고 그냥 등 터지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김준 기자님. 대만 입장이 궁금해요. 그렇죠. 대만 입장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큰 당혹감을 느끼고 있죠. 근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쏭달쏭한 측면이 있어요. 역대 미 대통령들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은 대만 방어에 나선다. 이 부분 명확하게 했던 거예요. 다만 이 대만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만과 미국의 그간의 긴밀한 협력은 줄곧 대만 해협 평화의 초석이었다. 원칙론적인 입장을 얘기했지만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만 안 도와줘서 대만 해협 뚫리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다 엉클어진다. 그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만과 미국의 무기 판매는 미국이 대만 관계법에 명시한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일 뿐 아니라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억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영내라는 것은 대만과 한국과 일본과 필리핀 문제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대만이 흔들리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그 지역 영내 안에서의 모든 안보 구상이 다 흐트러진다, 억지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대만은 했습니다. 이것저것 뭐 결론이 내려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 회담 중에 이란 전쟁이 이제 종전되는 거 아니야라는 또 몇 번째긴 하지만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근데 이란 문제는 중국에게도 치명적이거든요. 석유. 트럼프 정부에게도 이란 문제를 길게 끌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국제관계 문제랄지 아니면 대내의 중간선거 등 정치 문제 등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게는 당장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제조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를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동에서 원유를 조달받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이란만 지금 다급한 게 아니라 중국의 돈을 못 받는, 이란의 원유를 못 받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할 수 없는 중국도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문제는 적어도 중국과 미국이 지금 현재 입장이 같다. 중동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미국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마음먹대로 할 수 있는 문제에서 이제는 중동 문제 해결해서 중국이 없으면 안 되는 위치로 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또 푸틴이 바로 왔다 가고 그다음에 또 파키스탄 총리가 옵니다. 파키스탄 총리? 네, 그리고 5월 4일에는 이란 외교부 장관이 와서 왕이를 만났거든요. 왜 이렇게 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파키스탄 총리가 이제 오면은 그러면 이란을 원하는 걸 또 트럼프한테 시진핑이 전했어요. 그러면 그걸 또 파키스탄이 가가지고 또 이란하고 야 미국하고 내내 적당히 양보하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해결을 하자 이런 얘기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할 때 중국의 영향력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푸틴이 중국 시진핑에게 허락 받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도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할 때도 사실은 중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미국과 관련해서 미국을 움직이거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거의 없다라는 게 세계 중심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아니 자꾸 독일 총리도 가 어디 쪽 유럽 사람들 어디 사람들 다 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있잖아요. 네. 어쨌거나 전 세계 무슨 일에 관여가 돼 있어. 일단 앞에서 해석한 건 제 해석이고 중국 사람들의 해석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오피니언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반대 의견이고요. 그 러시아는 지금 상황이 엄청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지금 전쟁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지금 굉장히 한계에 왔거든요. 친구도 김정은 받고.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가 맞다고 하면 굳이 올 필요 없죠. 그렇죠. 왜 와요? 다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바쁜 사람들. 아니 일 없이 오진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쁘신 분들. 그러니까 일 없이 오지는 않잖아요. 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심심해서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푸틴이 거의 평균 매년마다 중국에 왔어요.
그러네요. 99년 집거 이후로. 그러네요. 그럼 일이 없으면 왜 와요? 중국이 중요하지 않으면 왜 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앞서서 이제 김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중국 하면 국제사회에서 국제관계에서의 중재국으로서의 역할, 위상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외교적 지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중재국이라 함은 중재국의 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 한반도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도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중국이 그렇게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이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없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도 중국이 뭔가 역할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조기에 끝나게끔 하지 않았겠느냐라는데 여기서 사실상 별로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고 중재국이라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위상을 활용해서 현상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네.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직면한 지금 현재의 문제인 거죠. 정확하게 이거예요. 중국이 원하는 게 현상 유지지 해결하려고 할 때는 없어요. 근데 굳이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나서긴 하지만 별로 그러니까 장소 제공 말고는 그렇게 많은 카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약간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에 관련돼서는 아니 이해관계가 거기에 없는데 뭐 해결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얻을 게 없는데 북한 문제도 해결을 안 한다고 그래도 해결할 이유가 없죠. 북한이 강해지면 중국에는 불리해요. 해결할 게 아니라 현상 유지가 중국의 최고의 도움이 되는 현상이죠. 자,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동상이몽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역시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 회담에서 눈에 띈 건 이 정상들보다 오히려 글로벌 기업 총수들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전 세계 최고 부자. 참 천진난만해요. 네. 중국어 배우는 중. 애교도 부려주고. How are your meetings going? Meetings went excellent. Will you be able to say your question? That's so good. I should go in there. 什么东西啊 Thank you, everybody. Bye bye, you guys. 와. 멋있어. 엄청나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샤오미 회장하고 이렇게 셀카 찍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이색적이었어요. 저도 그거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세대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냥 계속 돌리죠. 어딜 가든지. 그 나이 연령대에 좀 안 어울리는 행동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옆에 앉은 사람이 팀 쿡이 앉아가지고 샤오미 CEO. 그래서 야 일론 머스크는 정말 CEO 중에 CEO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아니 근데 저도 귀엽긴 했었는데 이 정상회담 이런 자리에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거를 데려가도 되는 건지 이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누가 그분을 맡겠어요? 근데 보면 그 머스크 CEO의 그 행동이 보면 이게 첫 번째 사례는 아니었던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 말하라고 대선 과정에서도 이 아들을 데려갔었고 또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도 또 아들을 데리고 갔었고 집무실에 데려갔었고 맞아요.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데려갔는데 지금의 그 머스크는
협상 대표단이 아니고 그냥 CEO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협상장이 아니고 그냥 만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냥 아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맞지 않은 행동이지만 머스크이기 때문에 머스크의 독특한 패턴으로 읽혀진다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진 거죠. 저는 기억나는 게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처음인가 당선됐을 때 이제 시장 취임 연설을 하는데 어린 아들이 올라와서 계속 이러고 주먹 휘두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말려가지고 그게 세르넨 라이브 그 소재가 다 됐어요. 뉴욕 타임즈의 일면에 사진이 여러 개 나오고 뭐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맞춰주는 게 상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이만갑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림을 딱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슬라도 세습인가? 아니 근데 뭐 애 데리고 핵실험 하는데도 가고 뭐 그래 맞아. 가장 역해. 새롭지도 않아. 가장 비정상적이야. 별로 새롭지도 않지.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자녀만 14명이거든요. 힘들겠다. 공식적으로. 그중에서도 제일 이뻐하는 것이 6살 이름이 X인데 X. 저 아이를 데려가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조끼가 중국 전통 조끼고 또 옆에 들고 있는 게 또 호랑이 얼굴이라고 해서 전통 가방인데 중국의 소수 민족 장인이 또 만들었다고 해요. 저기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돈으로 한화 한 7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매출 저 사진 한 장 때문에 10배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야, 좋다. 아니 왜냐면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미국 이외 가장 큰 대규모 공장이 상하이에 있어요. 상하이 가시면 한 대 걸러서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굉장히 집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나이스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이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들어와서 전기차 생산 공장 만들면서 중국이 전기차 자동차 강국이 됐거든요. 왜냐면 중국에 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술도 들어왔고 당연히 자본도 들어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재가 들어왔고 근데 그 인재가 또 인재들을 키우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를 만들면서 중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 수출국 1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무조건 1위고요. 나 이름이周小통이라는 그 사람이 아시아 총괄 대표인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은퇴하면은 그 사람이 전체 이 CEO가 되는 그 정도로 일론 머스크 자체가 중국 사람에 엄청 멋있게 봐요. 존경해요. 그리고 아까 애도 중국어 가르치잖아요. 근데 왜 쟤는 키가 안 커요? 계속 저 상태에 있는 지 네, 어쨌든 중국이 대단하다고 일론 머스크 생각하고 중국 사람들도 일론 머스크 정말 멋있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지금 전기차 다른 브랜드들은 다 적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 계속 약진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 시작에는 머스크가 있다. 네. 야, 아니 이번 중국에 간 이 미국 기업인들이 진짜 다 건물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 자산만 다 합쳐도 1,500조 규모라고 하거든요. 1,500조라고 하는데 감이 안 와요 그냥. 네, 정말 스케일이 좀 큰 것 같아요. 많다. 그냥 많은가 보다. 우리나라 느낌이 1년 없어. 예산의 2배가 넘는다. 야, 그럼 뭐하니? 어쨌든 이 인물이 가면 시끌시끌합니다. 가죽 점퍼 입고 젠슨왕이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치킨을 먹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 중국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주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엔비디아. 원래는 젠슨 황 대표가 그 사절단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고 하니까 여기 전용기를 타고 가서 에어포스원에 합류를 했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이전에는 중국이 좀 사고 싶다고 했는데 미국이 못 팔게 했거든요. 이게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다 해서. 근데 그 다음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성공해서 많이 국산화를 했어요. 근데 젠슨왕은 계속 트럼프를 설득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기술 경제 기술 봉쇄하면 안 된다. 그러면 걔네들은 자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더 큰 거 잃는다. 그러니까 H2변에를 팔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트럼프를 굉장히 오랫동안 설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트럼프가 단독적으로 데려가야 된다 해서 극적으로 합류를 했는데 엔비디아 H200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제는 그건 우리도 이제 뭐 그 정도 성능 할 수 있다. 그래서 니네 블랙웰 이런 거 주면 우리가 좀 받아줄 용의가 있다. 네. 나머지는 국산화하겠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젠슨왕이 극적으로 합류는 했지만
사실 그 H200이 제일소왕의 창고에 생산 과잉으로 있거든요. 네. 그걸 처리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중국 정부에서 될수록 쓰지 말라. 국산화를 될수록 써라. 네. 그래서 최고 사양은 고민해보겠다. 아. 근데 또 중국 사람 제일소왕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만 화교잖아요. 네. 중국인들이잖아요. 이거 세계에서 성공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트럼프 보기에는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의도가 트럼프한테 나름 거래의 카드로서 깔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알리바바 본사 취재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지냐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특히 알리바바와 이제 그런 회사들이 그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H200 이 칩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 못 준다. 그 대신에 이거보다 한 6배에서 10배 정도 연산 능력이 떨어지는 맞아요. H200이라고 있어요. 이걸 중국 수출 특화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H200이 정말로 똑똑한 박사급 대학 교수라고 하면 H20 지금 중국에 파는 거는 뜨디디디디 그 연구가 센치 뜨디디디디 그 연구가 센치 그 정도는 아니다. H20 가지고는 이게 병렬 연산이 안 돼요 이게요. 그거는 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중국 정부가 열받아가지고 화웨이한테 어센드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자체 AI 칩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알리바바나 특히 이제 레노버에서 그 어센드 칩을 쓰는데 엔비디아의 그 칩의 능력이 뭐 높게는 80%, 60%까지 따라잡았다고 해요.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슬슬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더 기술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H200을 뛰어넘는 블랙웰이라고 또 칩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엔비디아와 미국은 우리는 블랙웰을 갖고 있기 때문에 H200 원했냐? 주겠다 해서 허용을 한 거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지금 우리 조금만 더 따라잡으면 우리 엔비디아 따라잡을 건데 굳이 H200을 지금 받아가지고 또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H200 수출해가지고 백도어 다는 거 아니냐 또 감시하려고 그래서 그걸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그냥 화웨이 등등 이용해가지고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 라고 중국 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은 이제는 그 첨단 기술에서 과거에 완전히 100% 미국에 의존하던 정책에서 지금은 투 트랙으로 가겠다. 미국 거 필요할 때는 쓰고 그렇지만 될수록 국산화로 그걸 보관하면서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 목줄을 지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웨이가 유럽에서 원래는 스마트폰 1등 점유율입니다. 삼성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트럼프 1기 때 화웨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못 깔게 했어요. 근데 유럽은 자체 플랫폼이 없거든요. 다 구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안드로이드 못 깔게 하면 구글을 못 쓴다는 건데 그럼 누가 화웨이 거 삽니까? 그래서 화웨이가 2020년 2월에 세계 최고 찍었다가 트럼프가 때리면서 바로 직하강했고 그 유럽 전체 시장을 삼성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의 이런 제재나 이런 것들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이죠. 야, 트럼프가 많은 굴기를 일어나게 하는. 우리 또 저 안 박사님 말씀 중에 옆에서 이제 뭐 본의 아니게 한마디 좀 거들면 그래서 사실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난번 정상회담 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최신 폰을 선물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대통령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给您和夫人。通信部安全怎么样？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看看有没有后门。还有卫星电话。 화웨이 장비,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따라붙었던 논란은 이 안보 전쟁의 차원으로 중국 정부가 이 화웨이라는 잘 만들어진 IT 테크 기업을 안보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좀 커요. 백도어 문제도 그렇고 통신 정보 유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이제 우리나라 일부의 통신사들까지도 화웨이에 있는 통신 장비를 다 이제 비토를 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화웨이가 기술력을 많이 끌려올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나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진짜 진심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뭐? 다른 나라에는 그런 걸 안 했다고 100%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웨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국 정부가 화웨이에 그러니까 글로벌 마인드가 저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다룰 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G2 대국이라면서요. 네. 그럼 G2 대국의 위신에 맞는 이 글로벌 이 윤리, 그다음에 비즈니스적인 도덕감을 갖춰야 되는데 화웨이 사태에서는
그런 게 좀 부족했다라는 게 사실 국제사회의 시각이거든요. 표준 근데- 시각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안 했다라는 보장이 있냐 이거죠. 저는. 근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서 화웨이처럼 문제된 게 있나요?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걸 모르는 걸 근거로 그리고 똑같이 비난하는 건 맞지 않죠. 아니죠. 비난한 게 아니고 난 맞죠. 질문한 거죠. 아니, 저도- 왜냐면 화웨이 뒤에 진짜 그게 있었는지 직접 본 적은 없잖아요. 본인이.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은 서방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지 내가 본인이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아니 그거는 모르죠. 왜냐면 이 국제사회라는 화웨이라는 거는 기업이 언론 싸움인데 지금 국제사회 언론은 미국이 주도하니까. 아니 그렇게 다 일일이 피해 예. 의식을 갖고 계시면 아니죠. 피해 중국이 의식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정상 국가로 데뷔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 사태 하나를 가지고 아마 예. 이미지를 만들진 않았을 거고요. 이제 전체적인 뭐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인권 문제는 여러 가지가 가진 어떤 국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실 그건 어떤 있죠. 뉴스를 내보냈을 예. 때 그 뉴스를 믿고 안 믿고는 소비자의 몫인데 맞아요. 사실은 어떤 나라의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거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것들은 그치. 기간에 쌓여 있는 그걸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중국이 어떤 소프트 파워가 안 되는 속에서 우리가 거죠. 선택을 하는 거니까. 예, 맞아요. 이런 뉴스 있었어요. 엔비디아 칩이 또 이렇게 많이 팔리면 또 우리가 또 제조에 관여를 하니까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이익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지금도 삼전닉스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면 결국에는 우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네. H200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야, 네네. 엔비디아랑 왜 그러냐면 그 H200 같은 경우 이제 수출을 할 때 중국의 10대 기업에 한 기업당 7만 5천 개씩 팔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합하면 75만 개를 팔 수가 있는 거고 그 75만 개에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 중국 시장으로의 그런 수출 부분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거 봐야 되는 방금 거죠. 이제 미국과 중국의 AI를 둘러싼 전쟁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패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래에서 AI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AI 칩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들까지 뭐 경쟁하듯이 그래서 에너지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무려 3조 원 규모의 거래를 파토낸 사례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마누스라는 이 중국발 기업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내에서 제2의 딥시크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AI 기업이었어요. 2022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이 AI 기업인데 이 마누스는 쉽게 말해서 AI 에이전트 기술을 굉장히 수준 있게 끌어올렸다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미국 벤처 투자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어요. 회사 경영진 판단에서는 미국 자본을 더 많이 투자받아야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그래서 법인을 2025년 6월에 싱가포르로 옮깁니다. 그래서 형식상은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12월에 이 메타, 글로벌 빅테크인 메타가 무려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조 원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싱가포르 회사를 글로벌 테크 기업인 메타가 3조 원의 이제 인수를 하는 이 AI 시장에서의 인수 계약이었어요. 네. 그때 중국 상무부가 거래가 공식화된 지 한 달 만에 조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마누스의 최고 경영자를 소환해요. 그리고 출국 금지를 때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뭐였냐면 이 거래는 무효다 하면서 거래를 막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의 설명은 중국의 기술 수출 관련 규정을 어길 수 있다라며 메타와 마누스 거래 이제 금지 결정을 내린 건데 여기서 이제 논란은 싱가포르로 법인을 이전한 민간 기업 간의 어떻게 보면 인수 거래를 이 중국의 어떤 사회주의 권력이 개입을 해서 그것까지 멈춰 세우는 게 과연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느냐라는 논란과 뒷맛은 남긴 점이죠. 마누스란 인공지능이 뭐냐면은 그 거의 이제 그 터미네이터 2의 현실화예요. 그러니까 AI가 드디어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AI거든요. 요즘 대단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전에 AI한텐 내가 뭐 상하이에 2박 3일 여행 가는데 일정 스케줄표 짜줘 그럼 쫙 짜주지 않습니까? 이 마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비서니까 일정뿐만 아니라 이 주인이 뭘 좋아하고 어떤 취향이다 하는 거 알고 호텔, 식당, 뭐 비행기표까지 싹 다 예약을 다 해줘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메뉴도 이거 추천해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그 엔트로피 회사에서 만든 AI와 대적할 수 있는 뭐 대학마다 그리고 메타랑 이미 계약서까지 다
체결을 했는데 이걸 중국 정부에서 찢어버린 거잖아요. 중국에는 외상투자안전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약이 중국의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계약을 사인했음에도 스탑.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일단 조사받아야 되잖아요. 조사받으면 조사받는 기간 동안 출국 금지. 그래서 지금 계약을 했긴 했으나 후속 계약과 뭔가 이제 그 딜을 해야 되는데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베이징에 출국 금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진전이 안 돼요. 이게 논란거리예요. 저는 문제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마누스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인재를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이 AI 국가 간의 싸움, 특히 미중 간의 AI 싸움은 인재 싸움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식으로 그런 식으로 엔지니어들이 다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뭘로 앞으로 AI 시대 미국하고 중국이 싸움을 벌래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람을 못 나가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마누스는 또 그렇게 커질 수 있는 게 다 중국 데이터로 학습한 거거든요. 근데 중국 데이터로 중국 사람 걸 학습해서 세계적 기업이 됐는데 사람까지 다 간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본질이 인재의 유출을 막는 본질로 보는 게 더 맞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 일 안 하는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 연봉은 계속 받고. 왜냐면 할 일이 없대요. 인공지능이 생겨서 이제 그들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해고는 안 한답니다. 왜요? 다른 회사로 갈까 봐. 아. 그래서 인재를 계속 잡아놓는 경우들이 있고 AI 전쟁에 있어서 이 인재의 어떤 유출이라는 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네, 어쨌든 AI 되면은 팝 칼럼니스트가 맨 먼저 없어지겠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갑자기 왜 또? 우리 직업은 굉장히 그 주류의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안 맞습니다. 노동력을 갈아놓는 직업이라서. AI도 안 해. 한번 써보고 싶다. 자, AI를 중심으로 한 이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 정말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여러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제가 올라왔어요. 바로 히토류 문제입니다. 정상회담에서 가장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 이제 저희 같은 기자들이 이제 주목하는 건데 주로 뭐냐면 통역사들이나 보좌관들이 들고 있는 서류철 혹은 그 메모지를 땡기고 확대하면 그 안에 뭐가 적혀 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그 정상들끼리 비밀스럽게 한 내용을 통역사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중에서 중요한 건 메모지에 써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와요. 네, 저러면 안 되는데 원래 통역사들은 안고 있더라고. 와, 저거는. 이거 북한 같았으면 어디 끌려갔다. 아, 그럼요. 벌써 잘못됐어, 진짜. 메모에 뭐가 적혀 있느냐? 확대해서 봤더니 메모에는 호르무즈해요. 그리고 곡물.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마법의 단어, 히토류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사실 히토류는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서 중국이 내걸 수 있는 강력한 카드거든요.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이 AI 인프라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물의 기반이 되는 주요 원료가 히토류인데 걱정 못한다며. 하필 이 양질의 히토류의 공급망을 지금 세계 공급망을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복도 많아요. 히토류 수출 안 한다. 이래버리면 얘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 무역 관세 전쟁에서도 결국 히토류 카드까지 던져졌던 게 만능의 보검 같은 거예요. 히토류가. 야, 아니 계속 이게 듣다 보면은 이 중국하고 이 미국하고 싸울 때마다 뭐 히토류 그러는데 그래.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히토류.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이란 말이에요. 희귀한 영어로도 rare earth elements. 말 그대로 진짜 드문 흙이란 말이죠. 이거를 18세기 후반에 스웨덴의 한 포병 장교이자 지질학자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18세기요? 1700년대 후반이요. 스웨덴에서. 포병 장교는 이게 뭔가는 가치 있어 보이는데 뭔지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게 나중에 100년 후에 이 히토류를 분해하면은 17개의 원소들이 나오고 이 17개의 원소들이 정말 엄청난 역할들을 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한 덩어리인 이 히토류를 17개로 쪼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쪼개는 과정이 맨하탄 프로젝트 아시죠? 오펜하이머. 인류 최초의 핵 실험 네. 했던 맨하탄 프로젝트요. 네. 결국에 성공을 해요. 순수한 우라늄 1000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핵 무기 개발에 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원소를 쪼갰네? 이거 우라늄을 쪼갠 거 아니에요? 야야, 그 히토류 갖고 와봐 그거.
이 기술 가지고 히토리도 한번 쪼개보자. 그 17개가 들어있으니. 그 쪼개보니까 17개가 짜져 나오는데 각각 원소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부터 히토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가 오늘날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이제 자리를 잡거든요. 지금 21세기 산업에 히토류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히토류 원소 중에 이제 니오디뮴하고 프로세오디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이제 만나면 뭐가 되냐? 영구 자석이 됩니다. 자석이거든요. 오, 영구 자석. 우리가 뭐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회전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석이 모터, 있어야죠. 그렇죠. 전기차, 드론, 스텔스. 그래서 모터하고 발전기 성능을 좌우하는 게 바로 그거고요. 또 다른 한편은 첨단 로봇, 액추에이터 뭘로 돌려요? 모터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일단 산업인가 정지해버리는 겁니다. 그 밖에도 또 세륨하고 이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에 쓰이냐면 핸드폰이나 TV. 디스플레이, 그 눈부심, 색감하고 밝기를 결정하는 요소예요. 이게 우주 발사체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토리를 보통 뭐라 하느냐면 아주 작은 양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거 있죠. 우리 영양소 중에 비타민. 그래서 4차 산업의 비타민. 또 4차 산업의 보석이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북한에도 히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예,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노동신문에도 어떤 기사가 실렸댔냐면 히토류 원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연구 자석을 만드는 그런 생산 라인을 지금 김제공업종합대학에 있는 기술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기사가 실렸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토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 재련 공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 뭐 매장량이 많다고 하지만 생산량에서는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아니 ICBM 만드는 곳인데 거기만 만약에 가는 거지. 히토리가 개발되면 진짜 이거는 논할 수 있는. 그러니까 ICBM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ICBM 자체가 완벽한 그런 ICBM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아마 총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리고 AI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AI가 지금 뭐 여기에 북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AI의 기반이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데이터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또 잡아먹습니다. 전기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AI 전전도 막 그렇게 많이 북한에서는 되는데. AI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전철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AI래? 그러니까 아무튼 중국은 히토류라는 저 무시무시한 힘이네요. 카드 중에 카드네요. 이거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코너죠. 이만갑의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미니 코너. 거침없는 세계사 미니 코너. 본인이 먼저 박수를 시작하는. 나 못 들었는데 박수 치고 있어. 놀랍게도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히토류를 미국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모하비 사막이라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마운틴 패스 광산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거의 대부분 생산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히토류를 캐내면 뭐합니까? 이걸 일단은 정제를 해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단순 그 계산으로 히토류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제하기 위해서는 폐수 200톤이 나와요. 산성 폐수가. 맞아. 나 그 그림을 봤어. 1톤의 히토류를 얻기 위해 가지고 산성 폐수 200톤이 나오니까 일단 처음에 선진국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 우리는 정제를 못하니까 정제할 수 있는 하청국가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중국이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시작은 했으나 뭐 환경 문제 등등등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 바통을 중국이 이어받았게 된 거죠. 아니 사진만 봐도 사실은 오염이 좀 많이 좀 심각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게요. 200톤이 나오는 중국에 제일 많은 게 그 바위엔 어버라는 광산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하는 중국 히토리가 주로 거기서 나오는데 여기는 전 세계 매장량의 30에서 38%.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히토리의 80%를 지금 내몽고에 바위엔 어보 그 광산에서 하는데 말씀한 그 동네 가면 거짓말 아니고 암 환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하고요. 근데 등서평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정당에는 석유가 있다.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히토류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그때 명명합니다. 멀리 보고 정책하는 게 여기서 빛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뒷단에 오는 그림자 이런
환경오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계속 채굴을 할 테고 네. 대신에 안전에 관련된 거 네. 이런 거는 좀 현대화 시키고 좀 해야지. 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도 엄청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개발하는 히토류들이 다 환경 문제 없게 지금 그쪽으로 개발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그래야지. 아, 이 히토류는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중국을 못 넘어요 지금요. 그치. 환경 문제랑 가격 경쟁이거든요. 단가를 후려쳐버려요. 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이걸 히토리 완제품을 내서 세계 시장에 내놨어요. 1달러? 우리는 50센트에 팔아버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 연구 자석이라든지 완제품을 만들어요 중국이요. 만들어서 또 시장에 또 단가를 또 깎아내려. 우리가 연구 자석 만들었는데 중국이 A라는 나라에서 그 연구 자석 얼마에 시장 내놨냐? 2달러? 우린 1달러로. 이러면 경쟁이 안 돼요. 그렇지. 네. 딴 데서 할 이유가 없지. 결국은 저거 팔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히토류 가공 정제의 무려 91%를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독점이네요. 독점. 히토류가 어쨌든 중국에는 뭐 다른 나라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무기, 일종의 카드입니다. 돈을 얼마 정도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통계 나온 거 보면 100억에서 150억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0조 넘게. 와, 예. 그래서 예, 중국은 사실 돈적인 것보다도 이게 전략적인 게 더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히토류를 계속해서 이제 카드화를 하다 보니 그리고 특히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 주로 들어가는 주요 품목으로 지금 히토류가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결국에는 공급망 재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친구들과 함께 히토류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보면 호주가 이제 많다 보니까 원료를 채굴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이 가공을 하고 재련을 하고 만든 거를 미국이 사겠다. 같이 묶어서 가는 패키지로 지금 3자 간의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시설을 완료해서 그 물품으로 만들어내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는 좀 끌려갈 수밖에 없다. 중국의 히토류 칩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발동이 떨어졌죠.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히토류 수입 의존도가 2025년 기준 79.8%거든요. 그러니까 80%예요. 그리고 전기차 만들 때 사용되는 그 모터용 자석 네오디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중국 의존도가 이제 90%거든요. 뭐 근데 우리는 뭐 히토류를 자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적으로 다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히토류를 비축을 하는 방향이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하고 또 스스로 또 직접 자원 개발에도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갭이 시간차. 요 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갭을 지금 메꿀 방안이 없거든요. 워낙 중국이 그 차지하는 점유율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대만 문제, 이란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사안부터 이번에 이제 히토류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사안까지 참 수많은 이야기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뚜렷한 결론이 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2박 3일간 공식 일정을 마치고 지난 5월 15일 미국길에 올랐습니다. 자, 녹화일 기준으로 바로 다음 날 5월 19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나흘 만에 중국에서 또다시 빅 이벤트가 열립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나흘 만에 중국에서 또다시 빅 이벤트가 열립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가서 시진핑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놀랍게도 빅 이벤트가 있는 5월 19일에 우리 역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같은 날 개최를 합니다. Господин Си Цзиньпинь, дорогой друг, уместно будет употребить. 当今世界很不太平，单边主义、霸权主义危害深重，世界面临倒退回丛林法则的危险。 Всеобъемлющее партнерство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в новую эпоху является образцом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확보를 포함한 사태의 진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자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집이 있는 후쿠이현 곳입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이 비기멘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냉전 시대 때는 그 삼각 연대의 충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주의권에서는 이제 북한, 소련 그리고 중국 이쪽에선 한미일이었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게 똘똘 뭉치기보다는 서로 차이점을 보이는 것도 있었죠. 북한이 독자 핵 개발도 했고 한일 간에는 이제 역사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지금은 미국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과연 계속 믿을 수가 있는가? 걸프 국가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미군 기지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란 공격을 받게 되었고 미국이 지켜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무기는 많이 샀는데 한일도 사실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2의 대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둘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협력 국가로서.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 선박, 한국 선박 다 갇혀 있는데 다국적 지금 연합 구상에 어떻게 보조를 맞출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은 바로 타이밍이에요. 미중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 중국의 해를 기념해서 25주년에 맞춰서 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타이밍을 봤을 땐 바로 연이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보면 격도 올렸어요. 국빈급으로서 지금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가 뭐냐면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국빈 방문으로 격상됐을 때의 그 정상회담을 한 걸 쭉 보면은 공동 기자회견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게 이번 정상회담이 유일한 거예요. 2017년에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1기 때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공동 합의문은 안 나왔지만 공동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조되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중러는 국빈 방문을 통해서 연이어서 정상회담을 하고 중러 간에는 분명히 공동 합의문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차별성을 보이고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건 어디냐면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에 미국 대통령도 오고 러시아 대통령도 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파키스탄 총리가 또 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뭐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로서 지금 파키스탄 총리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그러니까 세계 외교 무대에서 마치나 중국이 아주 그 존재감을 키우고 중심에 딱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표면상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북한 출신이다 보니까 김정은을 자꾸 떠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빅 이벤트가 있고 큰형님이라고 믿고 있는 중국은 지금 막 알아서 막 건물들이 다 찾아오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번에 조금 가운데 낑겨가지고 난 뭐 하는 건가? 내가 핵이 좀 부족했나? 조금 더 세게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핵에 더 집착하지 않을까? 저는 그 일본하고 한국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캐나다 총리 말이 생각나거든요. 캐나다 총리가 우리 중견국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우리가 식탁 위에 메뉴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만남이 그 선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시울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절대 휘말리면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엔에
비밀 창고를 여는 거예요. 러시아어과를 졸업한 순수 국내파 출신입니다. 여기에 소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디 그따온 오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리비아를 가리켜서 한국말을 낳는 고이. 북한도 100 포기할 거 희망한다. 주제 넘은 하는 동 양대가리. 그래서 알바데르 그룹의 회장이 평양을 방문하는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리랑을 보여주면서 강한 조직력을 가진 그런 집단이 많다. 아동학대고 인권 유린이다. 김정은한테도 이 보고가 그대로 올라갔나요? 어떡해. Channel A